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이 됐습니다. 이제 올해가 보름 남았습니다. 전후식입니다. 코로나가 연일 확산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가 906명으로 처음 900명을 넘었는 데다 하루에만 94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1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숫자는 놀랍게도 5,567명이나 됩니다. 동아일보는 섬뜩한 제목을 달았습니다. 연명치료 포기해야 입원, 코로나 중환자 병상대란. 코로나 중환자가 병상을 찾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사 첫머리엔 최근 서울의 한 보건소가 이 자택에서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 상태가 나빠진 80대 여성 코로나 환자에게 DNR에 서명해야 빨리 입원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를 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DNR이 무엇인가요? 바로 심폐소생술 포기각서입니다. 말하자면 상태가 심각해지도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등의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연명의료 포기 결정은 담당 의사 설명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13일 0시 현재 수도권에서 하루 이상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코로나 환자는 1,533명이나 됩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사태가 이런데도 정부 관계자는 한가롭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 중반 확진자가 8,000명대에 접어들면 곧바로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자는 의견이 많다. 왜 10,000명까지 기다리지 그랬습니까? 문제는 응급환자입니다. 이 동아일보 보도를 좀 줄여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119 구급차에 실려온 심정지 환자가 응급실 문턱도 받지 못했다. 당시 응급실 음압 격리 병상은 전부 다른 코로나 환자가 차지하고 있었다. 치료를 받다가 숨진 다른 환자의 시신은 사흘 동안 응급실에 머물러야 했다. 장사시설 이용 순분이 밀렸다. 사망자가 응급실에 3일 동안 있어야 됐답니다. 이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의료 붕괴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의료 붕괴인지 궁금하다. 이런 판에 이 월요일부터 방역 패스가 의무화됐죠. 백신을 맞지 않았으면 밥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사 제목이 떴습니다. 미접종자들, 우린 국민도 아니다. 알레르기가 있어서 코로나 백신을 맞지 못한 사람의 호소입니다. 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이들 중엔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디 안심하고 밥을 먹을 곳도 없습니다. 정부는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 확인사항을 받으라고 권고하지만 번거로운 건 물론 이중적 고통을 받는 겁니다. 더군다나 월요일 방역 패스 의무화 첫날에는 질병관리청 전자예방접종 증명서 후보 연결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QR코드가 점심시간에 먹통이 된 것입니다. 저녁 때도 오류는 해결되지 않았고 어제도 일부 오류가 계속됐다고 합니다. 일주일이나 되는 준비기간에 다들 뭘 한다고 이런 사고를 치는 걸까요? 엄청난 돈까지 쓰며 1,200을 썼습니까? K방역을 자랑하던 문 대통령은 지금 호주를 국빈 방문 중입니다. 국민은 죽어나가고 나라는 이처럼 대혼란에 빠졌는데 그는 보이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은 호주에서도 종전선언에 매달렸습니다. 13일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이 모두 원론적인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며 그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다만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근본적으로 체라는 것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해서 아직 대화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다. 임기가 사실상 90일도 남지 않은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라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선언에 왜 매달리는 것일까요? 그것도 외국에까지 나가서 말입니다.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 주요 관련자들은 하나같이 종전선언이 법적 효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비핵화 약속 여부와 별개로 이 종전선언을 먼저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똑바로 해야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법적 효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 지금 외교안보 라인은 물론 온 정부가 총력전을 펴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코로나가 확산되고 중증 환자를 치료할 병상조차 없어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도, 온 나라 안에 못 살겠다는 통곡 소리가 터져 나오는데도 도대체 그런 허무맹랑한 선언을 하는데 국력을 쏟아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 대통령도 그걸 아는 것인지 그가 한 말입니다. 종전선언은 그 자체가 궁극적 목표가 아니다.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련국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그가 기껏 부여한 종전선언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70년 가까이 지속된 불안정한 정전체제 종식의 의미에 더해 남북미 간 대화 재개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참 기가 막힙니다. 솔직히 68년간의 정전 상태가 종전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1953년 휴전협정은 사실상 전쟁을 끝내는 종전협정이 아니었습니까? 정전이든 종전이든 남북이 서로 주적으로 했다면 언제든 전쟁은 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전 상태가 종전 상태로 바뀐다고 해서 남북 간의 불안정한 상태가 안정적으로 바뀌는 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힘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 남북 관계는 안정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게다가 남북미 간의 대화 모멘텀은 북한 김정은이 비핵화의 의지를 볼 때 비로소 가능한 게 아닌가요? 김정은에게 핵 보유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이런 종전선언이란 걸 왜 하려는지, 이 국난에 왜 국력을 온통 그런 허울 뿐인 선언에 쏟는 것인지 저는 정말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문 대통령 말입니다. 남북 간에, 북미 간에 조속한 대화가 재개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정말 그의 집념은 대단합니다. 그는 집권기간 내내 한반도 원전자료를 내세우면서도 한반도의 운명을 미북 협상에 맡겼습니다. 싱가포르에서도 하노이에서도 한반도 문제를 트럼프와 김정은이 회담에 맡긴 겁니다. 심지어 트럼프가 판문점에서 김정은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 끼지 못하고 옆방에서 두 사람이 회동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수모라면 수모입니다. 그런 그는 5년을 헛발질을 하고서도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호주 모리슨 총리의 말에 감탄했습니다.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바로 자유와 안정을 한반도에 구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말 속에 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문 대통령을 배려한 뒤에 덧붙인 말에도 뼈가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야심찬 목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의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 실망한 일도 있었지만 해결을 위해 다시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는 문 대통령의 야심을 읽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가 한 말은 이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참가하라는 권유를 받은 바 없다. 그 참가는 올림픽 참가가 아닙니다. 보이콧에 참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하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 우리는 보이콧을 검토한 바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그는 서울이 아닌 호주에 가서 말했습니다. 캔버라에서 말입니다. 그는 호주가 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한 데 대해 한국은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호주 국빈 방문은 중국에 대한 입장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문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중국에 신경을 쓰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 35명은 일방적인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공동사안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이크 슬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성김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 앞으로 보냈습니다. 종전선언에 반대하기 위해 미 의원 다수가 직접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이 서한 작성을 주도한 영김 의원은 한국계 여성 의원입니다. 그녀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이 한미동맹에 의한 전쟁 억지력을 약화시켜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법적 효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말한 데에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에는 이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 훈련 연구 중단 등을 요구할 명분을 제공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영김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적 선언도 주한유엔군 사령부 지휘 및 한미의 전력 태세에 영향을 미친다.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유엔사 해체 논의 등이 촉발될 것이다. 말하자면 문 대통령은 지금 김정은과 시진핑에게 눈에 가시 같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핵무기를 배경 삼아 한국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이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 저렇게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대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여러모로 앞으로 두고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중앙정치를 경험하지 않은 영선의 대결, 역대급 비호감의 대결. 그리고 보니 이번 대선은 정책 대결이라기보다 철저히 감성에 접근하는 전략만 난무하는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약점이 노출되어 있으니 보이지 않는 네거티브도 많습니다. 이재명 쪽은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가족, 그중에서도 윤 후보 부인 김건희를 물고 들어갑니다. 언론도 아주 협조적입니다. 어제는 YTN에서 바로 김건희의 과거 이 교수 임용 이력서를 제출했을 때 허위 이력이라는 것을 밝혀냈죠. 그런데 이 김건희 공격 중에서도 이 추미애와 손혜원의 공격은 그냥 저질이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바보짓이라고 웃어넘겨야 합니까? 이 청년정의당 대표인 강민진의 비판이 날카롭습니다. 이렇습니다. 추미애의 반복되는 줄 연극과 손혜원의 성형 의혹 제기, 대선 시기에 한다는 이야기가 고작 여성 배우자의 성적인 과거 이력 의혹 제기와 얼평이라니, 이때 얼평은 얼굴 평가입니다. 민주당 스스로는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남의 당 사람도 부끄러울 지경인데. 그렇습니다. 그걸 보는 저도 부끄럽습니다. 뭐 눈이 커졌다느니 하는 이런 공격 말입니다. 치사하지 않습니까? 사실 윤석열에 대한 공격 자료가 다 떨어졌으니 다시 부인과 장모를 공격하는 것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이른바 본부장 의혹입니다. 하긴 민주당은 과거부터 네거티브, 그중에서도 마타도를 동원한 공격에는 이골이 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건 선거 결과를 완전히 바꾼 겁니다. 이 민주당은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아들 병력비리 사건을 제기를 했죠. 김대엽이 검찰청을 제집다라듯이 뛰어다녔습니다. 그 이회창을 아들 병력비리를 저지른 후보로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기양건설 뇌물수수설까지 터뜨렸습니다. 그런 네거티브가 마타도인 것은 대선이 다 끝난 뒤에 마타도를 만든 김대엽, 서른 등의 재판에서 비로소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선 결과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2007년 대선은 역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이명박의 BBK 사건을 검찰이 덮었습니다. 검찰이 권력에 납작 엎드린 겁니다. 그때부터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국민적 의심은 앙금처럼 남아있었는데 결국 10년도 훨씬 더 지나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가까이는 2021년 서울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친여 방송인 김어준은 인터뷰를 통해 오세훈에게 이른바 생태탕 의혹을 덮어씌웠습니다. 역시 지금까지 나온 증거로는 그건 역시 마타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김건희 스캔들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어쨌든 민주당은 이번에도 마타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역시 본인과 아내에 대한 여러 구설이 있어서 윤석열을 본부장 프레임에 걸려들게 하겠다는 민주당의 책략에 묶이지 않는 걸 다행이라 해야 할까요?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 민주당 구성원들이 속내가 무척 궁금한 것입니다. 다들 권력에 취해 4년 반을 넘게 허송하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니 세상에 뒤집혀 있는 게 보이는 것입니까? 친노조 반기업 정책을 밀어붙이다 보니 속지없이 일자리는 사라졌습니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시키고 주 52시간제를 강행할 때 보이지 않던 실직자들이 이제 보이는 것입니까?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이며 땅 가진 자, 집 가진 자들 혼내준다고 쾌재를 부를 때는 몰랐던 집값 폭등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해일이 됐다는 게 보이는 것입니까? 세금으로 긁을 수 있는 건 다 긁은 뒤 그걸 2대 98로 포장하면서 결코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편을 나눌 때 98이 대다수 국민을 환호할 줄 알았겠죠. 이재명식 편을 빌리자면 그렇지 않으면 바보짓이 되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국민 모두에게 파급되는 수탈이고 약탈이자 가림주구인 것을 이제 대다수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말 바꾸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대중이 좋아할 거라고 야심만만하게 내놓은 국토 보유세마저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철회한다고 물러났습니다. 그는 한편이었던 친문의 상징 조국마저 단칼에 잘랐습니다. 그가 이 땅의 청인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의 원천, 불공정의 화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재명은 지금쯤 이제 할 만큼 했다며 대세는 바뀔 것이라고 믿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보수의 아이콘들을 모두 자기 것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박정희 모델을 통해 성장론을 펼치는 것부터 박태준의 도전 정신을 찬양하는 것까지 그는 말을 바꾸는 걸 넘어 그 자신이 보수주의자가 된 것이냥 처신했습니다. 그의 박정희 마케팅은 정말 절묘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북 고속도로를 만들어 제조업 중심 산업화의 길을 열었다. 이재명 정부는 탈탄소 시대를 질주하며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겠다. 사람들은 경북 고속도로와 가상의 에너지 고속도로를 매칭시킬 것입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박정희와 자신을 같은 반열에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정희가 남긴 역사적 축적이 그만큼 부러웠던 것일까요? 정말 놀라운 펜션입니다. 이 사흘 전 동아일보 이기용 칼럼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정말 낯 두꺼운 여당, 정권 안 뺏기려 뭐든 마다할 것. 그 칼럼에서도 썼지만 이재명은 최초의 TK 출신 민주당 후보입니다. 그런데 보수 진영 후보 윤석열은 이 회창에 이어 두 번째 비영남 출신입니다. 갤럽조사에서 TK 지역 이재명 지지율은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이 조사에서는 9%였는데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조사에서는 28%로 3배나 뛰었습니다. TK 표심이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TK에서 마의 30% 지지율 돌파를 목표로 합니다.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TK가 디비지면 대한민국이 디비진다. 이 표현을 언론에 있는 겁니다. TK가 디비지면 대한민국이 디비진다. 이기용 칼럼엔 그걸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TK 지지율이 올라가면 호남 지지세의 결집력도 함께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정권 재창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 효과 때문이다. 이재명은 TK는 제 고향이자 태를 묻은 곳이고 세상을 떠나면 육신을 묻을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동이 그의 고향이라고 합니까? 이기용 칼럼의 결론입니다. 남의 이목, 상식의 눈, 역사의 눈을 의식할 만큼 낯가림을 하고 염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닌 그들이 남은 3개월간 대선판을 어떤 수렁으로 끌고 갈지 걱정이 앞선다. 그러고 보니 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Y가 1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재명은 TK 지역에서 25.5%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2주 전보다 3.9%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마의 30% 지지율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물론 이 조사에서 윤석열은 TK에서 57.8%를 기록해 여전히 압도적인 우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호남에서 1.9%포인트가 오른 18.7%를 기록해서 20%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조사에서 이재명의 호남 지지율은 62%나 됩니다. 자,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이재명이 정책 경쟁에서 윤석열보다 먼저 치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부동산 세제와 대출 규제 등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양대 핵심 기조를
흔들고 나선 것도 그렇습니다. 그는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리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을 통한 보유세의 경감, 대출 규제 완화까지 현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 기조에 반대되는 정책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판 붙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에서조차 표심만 의식한 설익은 대안을 밀어붙이면 시장의 혼수만 커지고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청와대에서는 찬바람이 부는 게 보이는데 대선은 어차피 all or nothing 게임입니다. 거기에 비해 윤석열이 내놓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은 매우 한가해 보일 정도입니다. 그가 13일 민주당 정부가 주택 공급을 틀어진 건 시대착오적 이념이라며 한 말이 이렇습니다. 주택 매매 시장에 상당한 공급 물량이 들어온다는 시그널을 주는 방식으로 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겠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야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왜 제게는 한가롭게 들리는 걸까요? 윤석열은 현 기조를 답습하면 26번의 제도를 통해서도 해답이 안 나오는 현실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 정부의 25번이 다 실패했으니까 26번째도 실패한다는 얘기입니다. 윤석열은 이재명이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선거가 다가오니까 민주당도 뭐든지 표가 될 만한 건 다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쉽게 태어날 수 있는 거면 과연 이 정부에서는 왜 못했는지, 과연 믿을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든다. 윤석열은 이날 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 재개발 물량 확대를 포함한 공급 중심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당선 시에 전국적으로는 공공주도로 50만 채 정도 계획하고 있고, 민간 주도로 200만 채 정도가 지어질 수 있는 규제 계획의 여건을 만들겠다. 수도권에는 민간 공공 다 해서 130만 채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자, 대중은 과연 누구 손을 들어줄까요? 물론 윤석열도 양도세 완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14일 대통령이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죠. 악마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 포퓰리즘의 확산입니다. 민주주의 역사가 오랜 나라에도 고비마다 포퓰리즘이라는 엄청난 질병과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선진국은 그 싸움에서 현명한 중산층이 반포퓰리즘에 서면서 고비를 넘겼습니다. 영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는 풍전등화입니다. 저는 아직 노동계획을 하겠다, 임금계획을 하겠다, 공무원 숫자를 줄여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 필요하다면 군 복무기간을 2년으로 늘리겠다, 사형제를 다시 실시하겠다, 이런 약속들을 하는 후보를 보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대선 후보라면 노동계획은 노조와 싸워 이겨야 하고, 연금개혁과 작은 정부 정책은 철밥통 공무원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